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급성 심장마비가 온 파주 30대 남성이 의료진 부족으로 결국 사망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의 피해가 점점 커질까 걱정됩니다. 우선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사명감이랄까 환자 진료에 본분을 잊지 않고 코로나의 엄중한 사태 하에서 파업에 나선 것은 좀 지양하고, 정부에서도 의료계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지방에 필수 의료과가 필요한데 이거를 좀 개선해 줄 수 있는 지방 수과 같은 걸 따로 가산해 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대생 전공의 일부 전이후의 파업과 시험 거부에 대해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만 강대강 대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론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가운데 지방병원의 의사들, 간호사들은 현재 파업 중인 의료계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죠. 환자, 즉 국민이 없다면 의료진의 존재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대안 의견 제시한 아산의 박현서 현대병원 원장과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수도권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이에 따라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이번 일요일부터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조정은 언제든 실시할 수 있게 준비는 하되 이번에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금요일 좀 깊이 있게 이슈 언박싱으로 한 주의 가장 뜨거운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정부는 3단계 격상은 아니지만 그 수준으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코로나와 정치 상황 짚어보고요. 이른바 윤석열 라인의 변동이라는 검찰 인사도 알아보겠습니다. 신장식, 유지만 두 사람과 함께합니다. 体調管理に万全を期すために先般おとといですね、検査を受けました。これから再び仕事に復帰して頑張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드문 불출하는 가운데 지금 현재 시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이상설부터 각종 스캔들까지 코로나19 대응 실패 상황에 더해져 사면 초과인 자민당의 아베 총리. 과연 어디로 어떻게 일본의 상황이 흘러가는지 3부에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연예계 뉴스와 빅데이터로 본 이슈 흐름을 확인하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죠. 금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증원 등에 반발하며 의료진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그 피해도 현실화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지방의 한 종합병원 원장이 쓴 SNS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화가 단단히 나 있다라고 시작하는 글은 똑똑하신 서울 의사 양반들, 이곳 시골에는 말이요, 당신네들보다 좀 덜 똑똑해서 그깟 수능 문제 한두 개 더 틀렸다 한들 시골 무지랭이 할아버지 건, 술에 쩔은 노숙자 건, 돈 없는 외국인 노동자 건 간에 그들이 아플 때 밤새 곁에 있어준 의사가 필요한 거요 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후배 의사들을 향해 일침을 한 충남 아산 현대병원 박현서 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현서입니다. 예, 진료로 대단히 바쁘실 텐데 요즘에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많이 쏟아지고 있죠? 네, 좀 갑자기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인터뷰 요청이 들어서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예. 아마 그 페이스북에 쓴 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진짜 말이죠.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었는데. 예.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현재 코로나가 엄중하게 퍼지는 상황에서 의료 정책 시행을 앞두고 젊은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예. 어떻게든 해결책이 없을까 하고 이제 쓴 거고요. 예. 지금까지 코로나19 방역이라든가 중환자 진료에 매진해서 참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성원을 받았던 우리 젊은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예. 이렇게 이제 갑자기 파업을 나서게 됨으로써 국민들의 지탄이 달성이 된 것이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글을 쓰면서 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진료 현장에 복귀하라는 뜻으로 이제 쓴소리를 했던 건데. 예. 이렇게 파장이 더 컸네요, 또. 어제 새벽 5시에 글을 쓰셨던데. 네, 5시까지 진료하고, 이제
자면서 글 쓰고 잤죠. 예, 5시까지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치료하고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그 담석증에 의한 담낭염 환자는 굉장히 통증이 심했어요. 뭐 어허. 치료는 쉬운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예. 이거 아주 뭐 치료 안 할 수 없는 상태죠. 아산시의 유일한 야간 진료 병원이 원장님 계신 병원입니까? 요새 하루 이틀 그랬어요. 요새. 왜냐하면 이제 인근에 있는 그 종합병원 한 곳이 거기도 열심히 했었는데 아마 어떤 이유 아무래도 이제 응급실 선생님들의 파업 뭐 이런 거에다 코로나까지 겹쳐서 코로나 환자 발생 이런 거가 겹쳤는지 그런 걸로 이제 진료를 못하게 돼서 또 천안에 또 대학병원 한 곳도 역시 코로나 환자 발생으로 인해서 진료를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천안 아산 인구가 100만인데 아산에서는 우리 현대병원하고 천안에서는 단국대병원 딱 이렇게 두 군데만 진료를 못했었죠. 예. 인근의 종합병원 두 곳이 갑자기 응급 환자를 받지 못해서 선생님 병원에 몰린 거군요, 환자가. 그렇죠, 네네. 예, 병원에 의료진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총 저희가 9명이 현재 등록이 돼 있고요. 예. 네. 의사를 네. 뽑을 때 지방에 있는 병원이라고 의사들이 좀 오기를 꺼려 합니까? 당연하죠. 첫째 여러 가지 교육 여건, 문화 여건. 예. 이것이 아무래도 서울에 비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웬만큼 이제 사명감이 있는 분이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많은 급여를 드리지 않으면 모시기가 힘들어요. 그럼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페이를 더 많이 올려줘야 그나마 그렇죠. 내려오는 의사들이 있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어려움이 상당하실 텐데. 네. 이 글을 쓰고 나서 모르겠습니다. 일반 국민들로부터는 박수를 받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료 의사들한테는 좀 비난 받으셨을 것도 같은데요. 어떠세요? 제가 이런 박수를 받자 쓴 건 아니고 오로지 예. 국민 건강을 위해서 예. 더군다나 이 사태에서 중환자들을 내버려 두면은 이것은 우리의 본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리 원칙적인 관점에서 의사의 본분은 환자를 치료하는 거고 심지어 전쟁터에서도 적군까지 치료해 주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중환자까지 코로나가 엄중한 상태에서까지 과연 파업을 할 만큼 그런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느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고 심지어 어떤 젊은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한테 얘기하기를 병원장이니까 젊은 의사를 싸게 쓰려고 이런 지역 의사제를 찬성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 나이가 이제 60이 다 됐는데 지역 의사제가 전문의 따고 나가려면 내가 70세, 75세다. 예. 나한테는 소용이 없고 예. 오로지 지역의 낙후된 의료 환경에서 신음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얘기한 거고 그리고 만약에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자본의 논리로 얘기하신다면 그러면 의사들은 비싼 얼굴 받고 싶어 할 테고 예. 병원장은 당연히 가성비 좋은 의사를 싸게 써서 남는 돈으로 더 환자를 위해 재투자하고 싶은 건데 자본의 논리로만 얘기한다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코로나19가 창궐해서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뭡니까? 자본의 논리로 의료를 갖다 방치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회 경제적인 저소득층, 흑인, 소수자들이 다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의료라는 것은 하나의 공공성이 있고 교통통신 이런 것과 같기 때문에 국가나 정부가 또 국민이 개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원장님 방금 낙후된 지역 의료 환경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역 의료가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물론 만성 질환, 암 진단, 암 치료 이런 것은 서울로 가시면 되겠죠. 예. 병원 아니니까. 근데 이제 분만, 응급 환자, 흉부외과나 외과, 일반외과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의사를 초빙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지금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지역 의사제도, 의사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10년 정도 지역에서 강제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이 부분에서 찬성하시는 입장이시네요? 당연히 그것은 이제 찬성하고 이 10년이라는 것은 사실 좀 너무 짧아요. 오히려 예. 20년이나 30년 하는 게 오히려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면 지금 이렇게 10년만 하면은 결국은 인턴 롤레전트 빼고 군의관 빼고 지역에는 2, 3년밖에 근무했느냐. 예. 결국 이 사람들 다 나중에 서울 가서 개업할 거 아니냐. 그러면 서울에 더 포화가 된다.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10년은 너무 짧지 않느냐. 차라리 20년이나 30년을 해서 이분들이 지역 의사로서 우리가 이제 키워드리고 예를 들어 지역 의료 가산제를 해서 지역 의사한테 더 지원해주고 또 지역 의사가 진료하고 지방 병원에서 진료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지역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낮추고 또 이제 총 진료비 그건 수가는 좀 올리고 이런 것도 좀 그렇지 않는가? 예, 조금 인센티브를 더 주고. 그렇죠. 그래야지 지역에 와서 개업하고 봉직도 하시고 할 테니까요. 예. 지금 그 10년의 의무 기간을 채우고 만일 서울로 와서 이 사람들이 다 개업하게 되면은 결국은 서울에 계신 분들이 경쟁해야 되니까 그걸로 반대한다면 아까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자본의 논리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단순히 그것만 갖고는 반대하는 건 아닐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젊은 친구들이 뭐 그것만 갖고 자본의 논리만 갖고는 하지 않겠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데 이 공공의대 그 입시를 갖다 좀 더 공정하게 무슨 뭐 시도지사 추천이나 시민단체 추천 이것은 제가 어떻게 된 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지향하고 정확하게 점수로 이렇게 뽑는 것이 공정하겠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아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네. 자, 그런데 전공의들과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여기에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할 말이 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좀 논쟁과 토론과 협의를 하지 않지 않았냐. 예. 네. 정부로선 그 병원협회하고는 의논했다고 하지만 병원협회는 순수한 의사만의 단체가 아니라 뭐 국립기관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고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의료법인도 있기 때문에 순수한 의사만으로 구성된 대한의사협회하고 미리 좀 상의하지 않은 점은 좀 미진하지 않았나. 지금이라도 빨리 정부가 그러면 그 허심탄회하게 모든 의료계,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또는 학계와 그 허심탄회하게 마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파업은 철회하고 또 이제 그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그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일단 중단하고 대화를 하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 의대생들이 국민들의 그 덕분에 챌린지에 대해서 뭐 조롱하는 듯한 영상도 만들고. 그것은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아마 처음에 하루 이틀 하다가 이제 이런 일부 일탈된 학생들이 그렇게 한 것 같고 이건 뭐 제가 학생 전체 입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의사고시도 거부한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학생들을 좀 달래고 전공의들을 달래고 해서 다시 진료 현장을 복귀할 수 있도록 좀 그 정부의 어떤 책임이랄까 그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강대강 국면인데 마지막은 대화로 풀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예. 누구든지 이것은 결국은 정부로서도 또 의사단체에서도 다 손해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예, 알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충남 아산 현대병원 박현서 원장이었습니다. 이슈 언박싱 신장식 변호사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과 이야기 나누기 전에 속보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일본 아베 총리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궤양성 대장염 등 건강 문제로 인해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진 뉴스와 정면승부 3부 호사카 유지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예, 코로나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0시 기준 국내 359명이 확진이 됐고요. 이 중에 해외 유입은 12명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300명대로 다시 떨어졌네요.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낙관적인 상황만은 아닙니다. 지금 왜냐면 각지에서 집단 감염이 속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뭐 각종 시설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서울이 145명, 경기가 112명이라 수도권 위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전히 사랑제일교회는 19명 추가 확진이 돼서 총 978명이 감염됐고요. 사랑제일교회 신도수가 얼마인데 이렇게 많이 감염돼? 1000명 가까이 감염됐네요. 예, 지금 1000명 가까이 됐고 지금 사랑제일교회 관련 검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가 한 약 4,0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지금 이 중에 60대 이상,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중에 60대 이상이 40%가 넘습니다. 60대 이상이 되면은 이 치명률이라고 하죠. 치명률이 한 10%, 높아지죠. 80대 이상은 20%까지 예. 올라가기 때문에 예.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8월 이후 모임과 여행 관련 집단 감염이 좀 다수 발생했다는 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정은경 본부장이 현재 유행이 지속되면 다음 주 하루 800에서 2,000명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정말 엄중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정부가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 수준의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준 3단계 뭐 이렇게 표현하던데 예, 준 뭐가 3단계 달라지는 정도로 겁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면? 했습니다. 강화된 수도권 방역 조치가 됐는데요. 일단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음식은 포장과 배달만 허용이 되고요. 무조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테이블 간 2m 간격을 최소한 유지를 해줘야 되고요.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요. 어허. 또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주와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되고요. 뭐 기존에 많이 이제 지적됐던 취약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뭐 헬스장이나 당구장, 학원, 독서실, 뭐 교습소 이런 곳들은 집합금지 내지는 면회금지, 뭐 보호센터는 휴원 권고 이런 것들 떨어졌고요. 스포츠 경기는 모두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게 됩니다. YTN 빌딩 내에도 커피숍이 4개나 있고 예. 식당도 여러 군데 있는데 예. 일단 커피숍에서는 그러면은 안에 들어가서는 커피를 못 마시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 시간이 좀 이렇게 떴을 때 방송 앞두고 네. 커피숍에서 와이파이도 되고 하니까 네. 거기서 방송 준비도 하고 그렇죠. 뭐 간단하게 요기도 하고 했었는데 못 하는군요.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식사 끝나고 뭐 술 한잔 하고 이런 것도 다 불가능해지네요. 예. 수도권에서는 못 한다. 근데 이게 지금 막지 못하면은 사실 위험한 게 지금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거는 가을이 되면 계절성 독감이 또 유행하지 않습니까? 예. 이걸 트윈데믹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유행을 해버리기 시작하면 가뜩이나 가을이 되면은 바이러스가 더 전파가 잘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이 터지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다는 게 우려되는 그런데다가 상황입니다. 9월 말에는 또 추석 연휴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민족의 대이동인데. 네, 네. 그럼 준 3단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일단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일주일간 밤 12시까지 이제 실시가 됩니다. 예. 그럼 보건당국은 이 일주일을 배수진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네요. 예. 근데 이 여기서 기간 동안은 만일 잡지 못하고 더 커지게 되면 3단계로 갈 테고. 아이고야. 그러면은 방역도 방역입니다만 경제의 치명타, 특히 소상공인들은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 이제 딸이 고3이에요. 예. 자기들 스스로 자조적으로 코로나 고3이라고 하는데요. 아. 학교에 가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뭐 재수생, 삼수생들과의 학력 격차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마음을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100일 이제 수능 예, 100일 그죠. 앞두고 이제 막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부모들 심정이나 자영업자들 심정이나 뭐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초긴장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죠. 예, 그렇네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전공의 전임이 의료진들의 진료 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하는 게 방역 당국의 호소인데 전공의들이 핸드폰까지 꺼놓고 있다고요? 예, 이제 보건복지부가 26일부터 전공의와 전임의들에 대한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업무 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고요. 실제로 오늘 26일 날 업무 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의협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핸드폰을 꺼놓고 업무 개시 명령 자체를 회피해라. 소위 블랙아웃 대응을 나섰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면 하달이 돼야 되는데 전화기 꺼놓고 나는 안 받았다 뭐 이런 거네요. 네, 송달 방해인데요. 이거는 의료법 이런 지시를 의협이 했으면 이 의협에서 이런 지시를 한 사람들이 저는 의료법 위반 업무 개시 명령의 송달을 방해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하도록 교사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업무 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블랙아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행정 절차법상 송달, 그러니까 송달 방해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송달을 할 때는 송달 받는 자를 만나지 못할 경우 우리 직접 찾아가가지고 지금 송달을 하고 있잖아요. 예. 만나지 못할 경우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례를 분별할 수 있는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교부하면 송달이 효과가 있고요. 본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사람도 이제 수령하지 않겠다.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도 수령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수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장부에 적고 송달 장소에다가 놓고 나오면 송달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송달을 방해하도록 지시한 이 사람들은 역시나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법 위반의 교사범으로 처벌이 가능해서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예. 근데 최대집 의협 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는데 업무 개시 명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직권남용이 아니잖아요. 직권남용이 아니죠. 직권남용은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의료법에 따라서 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시도지사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거죠. 의무 있는 일을 한 거죠. 예, 의무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 행위를 안 했을 때 이거 직무유기 아니야? 라고 하는 국민들의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게다가 최대집 의협 회장은 또 무기한 총파업 가능성까지 오늘 언급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코로나 시국일 뿐더러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약물을 마신 40대 남성이 응급처치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가지고 헤매다가 결국에 사망하는 사고까지 있었거든요. 울산까지 3시간 헤매다가 울산까지 갔었죠. 그 전까지 그 울산에 있는 병원을 알아보는 데만 해도 3시간 넘게 병원을 수소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제도 저희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방송으로 다뤘습니다만 현직 의사 몇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왜 의사들 이야기는 듣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오늘 대한전공협의회죠? 대변인과 인터뷰를 하려고 했었는데 약속도 다 잡았습니다만 블랙아웃 지침 내려지면서 인터뷰가 취소됐습니다. 예, 저희는 들으려고 했다. 양쪽의 말 균형 있게 이런 말씀 드리고 검찰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지난 25일 검찰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어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가 있었는데 오늘 모든 언론이 윤석열 총장 힘 빼기로 썼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에게 줄을 댄 사람들은 다 승진했고 윤석열 라인은 다 좌천됐다. 이렇게 썼는데 맞습니까? 이게 무슨 사실은 직제 개편안부터 차근차근 봐야 되는데요. 이런 식의 보도 자체가 굉장히 편향된 시각에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실제 직제 개편안 보면 특수부하고 공안부 등 인지수사부서를 축소하고 그다음에 형사부와 공판부에 힘을 실겠다라고 해서 공공수사부에 있었던 공공수사부가 옛날 공안부거든요. 인지수사부서인데 4개 부서를 폐지하고 형사부로 전환했고 그다음에 전담범죄수사부도 2개 부 축소하고 모두 형사부로 전환했고 강력부, 외사부 이런 데도 한 8개 부서를 전부 다 형사부서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인사는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일관된 검경수사권 조정에서부터 직제 개편까지를 일관되게 지금 인사로 드러나게 한 것이고 윤석열 총장이 당연히 특수부 출신이니까 특수부 인맥이 뒤로 좀 후퇴하는 것 특수부 쪽에서 근무했던 사람 뒤로 후퇴하는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직제 개편안에서 당연한 수순인데 그걸 가지고 힘 빼기다 뭐다 어느 쪽 한 특정한 관점에서 기사가 작성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이제 대립 구도를 언론이 계속 써왔기 때문에 그런 프레임으로 기사를 작성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보면 그냥 그동안 계속됐던 사실 앞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빼고 검찰총장의 권한 축소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적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의 권한 축소에 대한 얘기는 그동안 계속 나왔던 검찰 개혁안 중에 하나였거든요. 사실 이게 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자극적으로 좀 기사가 쓰여지는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렇게 검찰 내부 조직을 잘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형사공판부가 조금 더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좀 모자라다. 공안 특수부가 확실히 좀 지는 분위기는 분명히 감지되는데 기획은 여전히 좀 살아있고 기획 파트는 좀 살아있고 그다음에 형사공판부는 어느 정도 전진했다.
약진이나 도약 뭐 이렇게까지 보기도 좀 어려운 형편이다라고 평가를 해요, 사실. 소위 말하는 윤석열 측근들이 다 자천된 건 아니고 승진한 사람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통들 승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앙지검에 있다가 지방으로 가는 거는 순환보직에서 1년 있으면 중앙에 있었으면 지방 갔다가 다시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그렇죠. 하는 게 기본적인 발령의 패턴이거든요. 그리고 검사라는 직업이 시간이 좀 지나면 다 부장으로 승진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방 가면 전부 다 좌천이고 서울 올라오면 전부 다 승진이고 수도권 올라오면 이런 식으로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다 그런 것만 보이는 거죠, 사실. 중앙일보 오늘 기사 논란의 그 검사들 육탄정, 정진웅, 문찬양, 진해원 줄줄이 영전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낸다는 것은 약간 갸우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사실 보도가 과연 맞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보도였다리 보이는데 그다음에 사실 끼어 팔게 하는 식으로 이복현 삼성 그 수사했던 이복현 부장도 거기서 자리에서 물러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당연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중앙지검에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른 자리로 이전을 한 거고요. 보직 이동을 한 거고요. 오히려 잘 주목을 안 하는데 저는 의정부지검에 있던 김형철 검사가 중앙지검 특별공판 2팀장으로 온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김영철 검사가 이전에 삼성 수사를 쭉 진행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의정부지검 갔다가 특별공판 2팀으로 왔어요. 여기가 결과적으로는 삼성의 저는 이 인사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이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김영철 검사를 특별공판 2팀장으로 중앙지검으로 이렇게 불러들인 게 아닌가라고 하는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언론 문제를 저희 방송에서 몇 번 짚는데 오늘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서도 나온 게 신문 나오면 볼게 가져가 인사수류보다 더 큰 윤석열 이게 제목이에요. 도대체 누가 그런 기사 소스를 제공했는지 그게 더 궁금해요. 방금 말씀하신 그것도 궁금해지고 이게 검찰청이 법무부의 외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총장. 그렇죠. 뭐 경찰청장 다를 게 없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윤석열 총장이 소화를 못한다, 술을 끊었다 이런 것까지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지. 뭐 부장 어느 검사가 어느 부장님 이름이 뭔지 어느 그 부장님이 어디로 갔는지까지 다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저는 도대체 그 기사는 그 소스를 제공한 사람이 그렇게 헤드라인이 뽑힐 걸 알고 그 기사에 그 소스를 제공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제공한 사람이 누구고 그 기사를 쓴 기자와 그 제공한 사람 간의 관계가 어떤지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뉴스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소스가 궁금하긴 합니다. 누가 이걸 줬는지. 누가 이걸 이런 줬을까요? 얘기를 했는지. 윤석열 총장이 신문 보는 것까지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이 기사 소스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기자들은 이제 보도자료를 다 받아보는데 그걸 또 한 단계 건너뛰어서 신문에 난 걸 보신다는 건 정보가 좀 많이 늦으신 거 아닌가라는. 자, 언론 얘기 나왔으니까 조선일보가 오늘자 신면에 보도한 기사입니다. 조민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 고시 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 이게 지방지는 나갔고 나중에 최종판에는 삭제됐고 온라인판에도 삭제됐습니다. 삭제된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이건 확인된 기사인지 그것도 알려주고 현재 싶습니다. 조측은 이제 이게 이렇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 저는 이 기사 처음 보고 이게 작년 기사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게 오늘자 시면 기사였더라고요. 뭐 결과적으로 내용은 이제 뭐 현재 의사들이 집단으로 이제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이 그걸 개의치 않고 세브란스 병원 찾아가서 의사고시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뻔뻔하게 했다. 소위 말해서 뭐 멘탈이 대단하다, 뭐 다이아몬드 수저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조롱 섞인 이제 반응들이 나오는 기사였는데 이 기사는 일단은 뭐 조국 전 장관도 자신의 SNS를 통해서 굉장히 지금 뭐 오보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조민 씨도 간 적이 없다 그러고 얘기하고 세브란스 병원 측에서도 온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오보인 것 같긴 한데 여기 기사 내용을 보면 연세대학교 의료원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기사를 소스를 달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러면 기자가 만들어낸 창작물이 되는 것인지 의료원 고위 관계자는 누군지 상당히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연세대 피부과 정기환 교수가 자기 페이스북 통해서 도대체 누구를 만나서 쓴 거냐. 자기가 다 연세대 피부과에 있는 의사분들한테 확인을 해보니 뒤꿈치도 본 사람이 없고 만난 사람이 없다는데 도대체 연세대학교 피부과 고위 관계자는 대체 누구냐.
뭐 창작이라고 보이고요. 이거 법적 책임 물어야 됩니다. 조국 전 장관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허위사실 유포로 의한 명예훼손입니까? 예,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빼박일 것 같아요. 예. 지금 대략적인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는 온라인을 통해서 대충 이제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특정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나왔고 거기서 이제 사실 확인이 됐다라는 뭐 반응이 나오니까 이 기사가 작성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아니 기자가 사실 확인 안 하고 커뮤니티 보고 기사 쓰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그 뭐 의사들 단톡방, 전임의 단톡방 이런 데서 나온 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실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이게 맞느냐라고 확인 취재를 해야죠. 네. 조민 씨 측에 분명하게 자기 사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실 확인 안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만난 연대 교수가 있다면 그 교수를 향해서도 확인을 하긴 했었어야죠. 조민 씨 당사자한테 확인했어야죠. 확인 전혀 한 바 없거든요. 확인 없었고요. 이 기사를 2명의 기자가 썼는데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사였고 조선일보 측 이것이 오보라면은 삭제하고 아무 말 안 할 게 아니고 사과해야죠. 사과를 하거나 정정보도를 해야겠죠. 정정보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 전에 기사가 출고가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열린 정경심 교수 공판에서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예,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조카인 이모 씨가 27일 이제 공판에 출석해서 최 전 총장이 작년 8, 9월쯤 내가 윤석열 총장과 밥도 먹었고 문재인과 조국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너도 깝치지 마라.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도 구속시켜버리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작년 8, 9월이면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가 막 터질 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일 그때 윤석열 총장과 만났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문제가 되죠. 윤석열 총장이 당시에 뭐 이 최성해 씨만 만났던 게 아니라 실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만나서 윤석열 총장이 직접 조국 전 장관은 사모펀드 문제 때문에 반드시 떨어뜨려야 될 사람이다. 장관 돼서는 안 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죠. 예, 인사권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에 꽂혀가지고 사실은 사모펀드 관련된 재판 결과 그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조범동 씨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정경심 씨나 조국 전 장관이 사실상 무죄와 다름없다라고 하는 취지로 사실 조범동 1심 재판에서 판결이 지금 됐거든요. 예. 예. 근데 도대체 윤석열 총장은 뭘 보고 어떤 보고를 받았길래 사모펀드로 조국은 끝장이다. 반드시 법무장관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근데 그때 의문입니다, 정말. 수사를 개시하기 전인데 네네. 수사 개시하기 전에 사모펀드 때문에 조국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들어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답정노죠, 답정. 예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단을 하고 수사를 시작을 했고 그런데 검찰의 정치가 어느 수위까지 올라갔냐면 사모펀드로 바로 안 들어가고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아까도 얘기했던 조민 씨를 비롯한 뭐 표창장 얘기라든지 입시 문제를 가지고 금수저다, 다이아몬드 수저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감정을 먼저 자극을 하고 그다음에 사모펀드로 들어가는 아주 그냥 사실 작년 청문회 전국에서 기자들도 가장 위험하다라고 봤던 건 사실 사모펀드였어요. 왜냐하면 예. 실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사실 있거든요. 그랬는데 실제 공소장에 쓰여진 사건 순서도 그렇고 네. 혐의의 순서도 그렇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비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중도 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문제에만 상당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사모펀드 얘기는 뭐 사실상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이 최성해 전 총장 얘기부터뿐만 아니라 뭐 최근 그 표창장 뭐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재판에서 표창장을 시연해보는 문제까지 해서 검찰이 지금 이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거에서 이 딸에 관한 문제에 굉장히 좀 집착하고 있다라는 좀 느낌이 듭니다. 사실 입시 문제하고 군대 문제 이런 거는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예. 용인이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먼저 건드리고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최성해 총장이 윤석열 총장과 만났다라는 증언이 나왔는데 지금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때쯤 최성해 총장은 자유한국당 주강덕 의원, 곽상덕 의원하고도 만났었잖아요. 곽상도 의원하고도 만났죠. 그러면 상당히 정치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최성해 총장이 검찰 조사 받을 때 또 언론과 인터뷰에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또 그에 따른 문제가 있다고 계속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예.
인터뷰하기 전에 이런 사람들하고 만났다고 하면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밖에 읽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당시에 저는 다시 언론의 문제를 짚어볼 수밖에 없는데 최성해 총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었어야 되고 그 주변을 그 탐색을 해서 당시에도 최성해 총장이 몇몇 기자들이나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최성해 총장이 결국 당시에 그 윤석열 총장이나 또는 지금의 야당 뭐 당명이 이전에는 달랐지만 지금 야당 의원들이나 정치인들과 접촉해서 저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증하지 않은 채로 최성해 총장의 말을 다운표 쳐서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도 좀 지금 생각해도 참. 저도 취재기자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작년 이 시국은 거의 속보 경쟁이 붙어서 예, 그렇죠. 확인 취재라기보다는 누구의 말 한마디를 누가 1초라도 먼저 쓰느냐가 거의 뭐 온 언론사가 사실 관건이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에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많죠. 나가는 상황이 예. 돼버렸죠. 예. 근데 최 전 총장의 측근이 조국은 6개월도 못 간다. 장관 6개월도 못 한다. 조국이는 펀드가 터져 있다. 피해 나갈 수 없고 그걸 윤석열이 이용해. 이런 얘기를 했고 이번에 증언한 사람이 그걸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윤석열이 이용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어떤 걸 이용한다라고 볼까요? 그 뭐 윤석열 총장이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은 사모펀드 건으로 이거 뭐 거의 뭐 주가 조작 공범이다. 자범 수준으로 예.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게도 직접 이야기를 했을 정도였기 때문에 사모펀드 건으로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장관을 사모펀드 건을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낙마시킬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 최성해 총장의 측근도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면 말하자면 윤석열 총장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만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 광범위하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닌가. 언지를 좀 줬던 것도 같은 게 그때 당시에도 이제 한참 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했을 때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었어요. 윤석열 총장이 자기가 사모펀드를 잘 아는데 이건 뭐 무조건 걸린다는 취지로 뭐 얘기를 했었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박상기 전 장관을 만났다는 사실이 나오고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이 나온 것들이 당시에 얘기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아까 표창장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변호인이 검찰 주장대로 시연해 보니까 위조가 불가능하다라고 했고 아주경제에서도 전문가들한테 이걸 보여줬더니 위조가 안 돼 있다. 어디가 도대체 위조돼 있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시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법정에서 검찰이 시연을 하게 되면은 개연성은 있는 거 아닙니까?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지금 변호인단은 안 돼 불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군대에서 행정병을 했기 때문에 한글 프로그램을 조금 다룹니다. 저도 그 보도가 나왔을 때 바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봤거든요. 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맞추면 모든 균형이 다 깨져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때 변호인이 이제 몇 가지 그 근거를 좀 얘기를 했는데 직인 파일을 이렇게 잘라내면 밑에 노란색 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노란색 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대로 잘라낸 게 아니다. 그다음에 그 노란색 줄을 줄이려면 없애려면 그 포토샵 등 전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컴퓨터에는 포토샵 등 이런 게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고요. 그다음에 출력 기록도 없어요. 출력을 했으면 출력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출력 기록도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38분 만에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그 위조를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판사님이 재판장님이 검찰청에 실력 좋은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봐라. 공소장에 있는 대로 한번 해봐라. 예. 공소장에 있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만들 필요 없습니다. 검찰에서요? 검찰에서요. 왜요? 뭐 그냥 결과물이 있으면 그 파일이 있으면 된 거지. 뭐가 문제냐. 결과물 파일을 포렌식 분석한 분석 결과만 있으면 되지. 그 분석 결과에 따른 완성본만 뽑아내면 되지. 이걸 우리가 시연해 볼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한 거죠. 변호인단이 이게
표창장 조작은 위조는 불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 변호인단의 주장을 탄핵하기 쉬운 가장 좋은 방법은 공소장에 있는 대로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검찰이 이건 파일이 다 순서대로 있기 때문에 이거 공개만 되면 표창장 위조는 너무나도 쉽게 예. 입증이 될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나중에는 타임라인을 자기들이 또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언제 몇 분 걸려서 어떻게 했다라고 타임라인을 제시해서 그럼 제시한 타임라인대로 해보면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 결과물만 있으면 된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38분.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재판 또 취재 결과에 따라서 다음 주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문제는 다뤄보죠. 표창장 위조 시연이 과연 있을지 없을지 또 재판부는 검찰이 어떤 이야기 할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드는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조금 전 일본 아베 총리가 지병 악화로 총리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면서 국민 앞에서 직접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의 갑작스러운 퇴진 발표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지 전문가 연결합니다.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건강상의 이유로 총리직을 사임했는데 아베 총리가 1차 집권 때도 건강상 이유로 사임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 당시하고는 조금 그 상황이 좀 달라요. 예. 그때는 건강 이상이라는 것이 아주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사람들이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직 공개된 거죠. 예, 몇 주간이나 이게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외부 진료를 받는 모습도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고 말이죠. 몇 차례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일본 내에서는 지병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네. 진짜 배경은 따로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예. 뭐 주요 언론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 뭐 일본의 야단 쪽의 기관지라든가 그런 데서는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이야기는 그 아베 총리는 스캔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 스캔들은 그냥 스캔들로 끝나지 않고 지금 그 다 형사 사건으로 검찰에 올라갔습니다. 형사 처벌도 될 수 있는 그런 스캔들이다. 예, 그렇게 해서 재판이 바로 그저께 시작됐습니다. 25일에. 예. 그러니까 복고 스캔들도 있었고 학원 스캔들도 있었고 그런 문제에다가 또 코로나 대응에 실패해서 지지율은 계속해서 급락하고 있고 네. 거기다 건강 문제까지 불거져서 이런 모든 것이 한꺼번에 작용했기 때문에 빠르릴레이 사임을 발표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예, 사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태로 가장 큰 것은 역시 건강 문제라는 것은 이게 계양성 대장염이라는 것은요. 예. 스트레스가 가장 큰 적입니다. 근데 지금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는 상황인데 가장 큰 스트레스는 자신이 체포될 수도 있는 그러한 재판이 시작됐다. 아하. 그게 3가지나 그렇습니다. 예. 네, 그게 일주일에 2번이나 공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거기에 증인으로 불려갈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혐의가 또 짙어져 가지고 뭐라 할까 완전히 수사 대상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요새 많이 증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자민당의 존재 그리고 총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있으면 있을수록 아베의 지지율 그리고 자민당의 지지율이 계속 바닥까지 갈 것입니다. 예,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후임자에 맡기고 자신은 물러가고요. 그리고 역시 전직 총리가 그러한 스캔들로 계속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해야만이 어느 정도 이러한 문제를 좀 축소시킬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이제 아베 후임은 누가 될 것인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은 3명 정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스가 관반 장관, 그리고 키시다 후미오 전조회장, 그리고 그 이시바 시게르 전 자민당 간사장, 이 3사람입니다. 예. 누가 될 것으로 보이세요? 네네. 네, 일단 성격으로 말씀드리면, 키시다 후미오는 아베 총리가 지정한 포스트 아베 그대로입니다. 포스트 아베고, 예. 예. 그러니까 키시다 후미오가 혹시 다음 총리가 된다면 한국하고 일본의 관계는 그대로 그 악화된 관계가 계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예, 아베 총리가 계속 뒤에서 컨트롤할 수가 있는 정권이 되기 때문에요. 예. 예. 네, 이시바 시게르가 되면 이 사람은 판 아베였습니다. 계속. 판 아베요. 예. 그리고 이시바 시게르가 정확하게 공약한 것은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어 있는 A급 전범 14명, 이 사람들을 완전히 제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극우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하고의 관계 개선에서도 적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중간 쪽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스가 관반 장관입니다. 이 사람은 그 공면당, 그 연립교당을 만들고 있는 공면당하고도 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자민당 안에 이 사람을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알려져 있는 그 아베의 코분이다, 뭐 이런 뉘앙스잖아요. 네,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시바 쪽의 라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키시다 후미오가 되면 한일 관계 개선이 상당히 어렵고, 이시바 혹은 스가 관반 장관이 다음 총리가 된다면 한국과 일본이 일단 대화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시바 스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되는 게 좀 낫겠다, 이런 판단도 쓰네요. 예, 가장 그거는 바람직하고요. 물론 그 사람도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 입장은 이게 자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극우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야스쿠니 신사를 잠배하거나 이런 것을 그 뒤에서 견료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극우적인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원래 친한파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이 후임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후임이 그러니까 지금 긴급 사태이기 때문에 보통 이럴 경우는 일본의 중의원, 그리고 자미원의 국회의원, 자민당 국회의원의 득표로 다음, 그러니까 자민당 대표가 결정되고, 지금 과반수를 갖고 있는 자민당에서 그대로 총리가 되는 거죠. 자민당 내에서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일단 숫자적으로 강한 사람은 키시다 후미오입니다. 포스트 아베라고 불리는? 예. 네, 다음은 스가 관반 장관이고, 그 다음 마지막 가장 약한 바보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이시바 시게루인데요. 그러나 이것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시바 시게루나 스가 관반 장관이 되어야만이 다음 중의원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다. 자민당이 그게 국민적인 지지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가 자민당 안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아베로 키시다를 내세웠다가는 이게 아베하고 똑같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지지를 안 합니다. 그러면 자민당이 그 다음 선거에서 참패할 우려가 있고요. 내부 조사를 했더니 적어도 66의석이 사라진다고. 그 경우는 큰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베로서는 키시다가 좋은데, 그러나 자민당의 운명을 생각할 때는 적어도 스가 관반 장관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있을 겁니다. 자민당 의원들이 전략적 판단을 해서 키시다 후미오를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오늘 사임을 표명했지만 며칠간
후임이 결정될 때까지 질문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 후임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세 사람 중에서 계속 그 암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아까 교수님 스가 관방장관이 이시바 시게루 라인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스가하고 또 지금 그 니카이라는 그 자민당 간사장 현재 간사장 예. 이것도 사실은 그 이시바를 응원해서 이시바를 완전히 그 수상 먼저 자민당 존재로 그다음에 수상으로 지원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혹시 뭐 연합이나 이런 관계가 없을 것 같냐 뭐 이런 질문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 지금 그 연합을 어떻게 만드느냐. 예. 나는 암투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민당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암투도 있을 것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중간에 사임하면서 본인이 필생의 업으로 생각했던 도쿄올림픽은 자기 손으로 치르지 못하게 됐고. 네. 근데 코로나19가 지금 계속해서 이들어가면 뭐 연기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과연. 못하죠. 내년. 예. 사실 못한다라는 그 국민들의 의견이 내년 못한다는 게 70% 넘었습니다. 여론조사하면. 예. 그러니까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아베가 모를 리가 없고 자신도 내년 못하면 더 계속 해도요. 이게 더 엄청나게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또 준비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을 텐데.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금 그만두지 않으면 내년 그러니까 뭐 30조 원으로 말하면 30조 원 플러스 알파 지금 용이하고 있으니까 그 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러니까 빨리 아베는 그런 그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만두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까 같은 현사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만두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후임에게 맡겨도 그 후임은 이게 아베한테 그러한 리스크까지 다 산속한 셈이 되기 때문에요. 아주 그 비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거기에 그 뭐라 할까 그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자민당의 전체적인 책임을 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니까 잘못하면 정권 교체로 가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책임 회피 일종의 책임 회피일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그거는 아베는 책임 회피는 뭐 완전 선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김은하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방송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일단 지상파 방송사인 SBS 사옥 내에서도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확진자는 21일까지 근무를 하고 발열이 있어서 출근을 하지 않고 있던 상태였고요. SBS는 확진자의 주요 근무지인 목동사옥 4층과 5층을 25일에 폐쇄했습니다. 예. 폐쇄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당일날 오후 6시에 폐쇄를 해지했고요. 거기는 보도국이 있던 곳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방송이 정상적으로 방송됐습니다. 예. 방송의 차질은 그러면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촬영을 중단한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네, 일단 SBS는 간판 예능인 런닝맨과 집사부일체 촬영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CJ ENM 드라마 제작사인 스튜디오 드래곤과 KBS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주요 드라마 제작을 24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 동안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도 한국 콘텐츠 제작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뭐 스튜디오 촬영이든 야외 촬영이든 지금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그 방송국에서 드라마든 뭐 촬영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스텝진과 연출진 그리고 출연진이 뒤섞여서 하기 때문에 네, 보통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모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예. 네. 코로나 우려가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영화 쪽은 어때요?
일단 개봉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송중기 주연의 영화 승리호는 제작비가 240억이고 손익분기점이 580만 명인데요. 예. 그래서 여름 대작 중에서 이제 여름 대작에 합류를 하려고 했다가 여름에 개봉을 못하고 그럼 추석을 노리자 했는데 추석 개봉도 어려워지니까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곽도원 주연의 국제수사 역시 곽도원 씨가 각종 예능에 출연하면서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 개봉 직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개봉을 이틀 앞두고 잠정적으로 연기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돈이 많이 들어간 대작 영화들은 연기라도 할 수 있는데 네. 소자본으로 만든 영화들은 연기도 못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포스터 날짜 박은 게 있기 때문에 네. 그 날짜가 바꿔지면 그것도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런 돈도 모자라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네. 코로나로 앞서 4차례나 연기됐다가 열린 미스터 트롯 콘서트 또 연기됐네요. 네,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21일 공연부터 무기한 연기가 됐고요. 지방 공연 진행 여부는 코로나 확산 상황을 보면서 추후에 공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미스터 트롯으로 상당한 인기를 얻었던 김호중 씨가 네. 병역 특례 의혹 받았었는데 전 네. 여자친구 폭행 의혹도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불법 도박 의혹까지 받고 있네요. 근데 이건 본인이 인정했죠. 불법 도박을 했다고. 네. 그러니까 팬카페에 불법 도박을 했다 이런 글이 올라오면서 심지어 미스터 트롯 경영 중에도 도박을 했다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김호중 씨 측은 전 매니저 지인의 권유로 소액으로 했고 또 불법인지도 몰랐고 알고 나서 몇 번 더 하기도 했지만 불법 사이트를 이용한 건 오래전의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전 매니저의 카톡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서 보면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인들의 그 도박 사이트 아이디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 불법 도박 배팅 네. 이것 때문에 많은 연예인들이 뭐 한 1년, 2년 이렇게 자숙의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 김호중 씨는 연애 활동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일단 청원 게시판에 김호중 씨 퇴출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예. KBS는 불후의 명곡에서 김호중 씨 촬영분을 모두 삭제했고 TV조선은 이제 미스터 트롯이 본인 회사의 브랜드다 보니까 콘서트 실황을 중계했거든요. 그 방송에서 김호중 씨 부분을 통편집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김호중 씨가 입대 소식을 전했네요. 네, 원래는 입대를 연기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도 찍기로 했었고 SBS 새 예능에도 고정으로 출연하기로 했는데 뭔가 급히 입대하는 모양새입니다. 다음 달 10일에 입대를 하고요. 원래는 6월 중순 입대 예정이었는데 한 차례 연기를 했고 지난달에 재검을 받아서 사급을 받고 서울의 복지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예. 병역 특혜 의혹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 그 병무청장을 만나서 뭐 노래도 불러주고 사인회도 했다라는 게 밝혀졌는데 김호중 씨 측은 그냥 내가 군대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냥 만난 거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만나고 싶다고 해서 청장을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건 그럼요. 아니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비리의 씨앗이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뭔가 특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만난 거 아니냐 네. 이런 주장이 있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지난 21일에 처음으로 영어 싱글 앨범을 발표했는데 반응이 좋다면서요? 네, 일단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1위로 진입을 했고요. 미국에서 라디오 방송 횟수도 지금 차트에서 30입니다. 그리고 미국 포브스는 신곡이 아무래도 빌보드에서 처음으로 한국 최초로 1위를 하게 될 것 같다. 빌보드 1위요? 네. 아니 그런데 방탄소년단이 지금까지 그냥 한국어로 노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음원이 그대로 외국으로 나갔고 네. 그래서 많은 방탄소년단 팬들이 우리말을 배우는 맞아요. 한국말 공부 한글 배우는 열풍이 불었는데 네. 계속 그렇게 하지 영어로 내면 이제 앞으로 한글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요번 한 번만 이벤트성으로 또 군대에도 앞둔 멤버들이 있고 하니까 이벤트성일 수도 있겠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방탄소년단 군대 참 이게 어떻게 차례로 갑니까? 한꺼번에 갑니까? 차례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또 트렌드도 그렇고요. 예. 그러면 뭐 군대 가는 이후로 결혼이 생기면 나머지는 그냥 계속 유지를 하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버전도 공개했다고 하는데 어떤 거예요? 네, 그 신곡의 다른 편집 버전을 공개한 건데요. 이번에는 트로피컬 풀사이드 리믹스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뭔가 코로나로 지친 팬들에게 또 다른 즐길거리를 줬다는 평가입니다. 예.
첫 무대는 언제 볼 수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31일 오전 9시에 미국 음악 시상식인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온라인이겠네요, 코로나니까. 네, 맞습니다. 배우 박보검 씨도 입대를 하네요? 네, 다음 주 월요일이고요. 31일 그 해군 문화홍보병으로 입대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시국인 만큼 입대 장소는 비공개고 소속사 측에서 계속 뭐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한다거나 고개 숙이면서 인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조차 하지 않을 예정이니까 팬 여러분들 제발 이 시국에 모이는 것을 오지 하지 말아달라.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런데? 네, 31일입니다. 너 갈 것 같은데, 팬들이. 예. 예. 근데 왜 갑작스럽게 결정했습니까? 뭐 아직 뭐 제작 발표회 뭐 이런 것도 한다 그러던데. 네, 일단 박보검 씨는 이번 새 드라마가 청춘기록으로 뭔가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인데 예. 박보검 씨, 박소담 씨 주연입니다. 박보검 씨는 모델을 꿈꾸는 역할이고 박소담 씨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꿈꾸는 청춘들의 모습을 연기하는데 사전 제작 드라마여서 코로나에도 별 무리 없이 드라마를 다 제작했군요. 네. 그래서 끝나고 간다. 네. 알겠습니다. 드라마 얘기 나왔으니까. 네. 청춘 기록 말고도 새 드라마들도 또 이거 시작한다고요? 어떤 작품이 있습니까? 네, SBS에서 이제 김희선 씨, 주원 씨 주연의 새 드라마 앨리스를 또 시작하고요. 클래식 드라마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도 시작을 합니다. 일단 앨리스는 시각여행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1990년대부터 2050년대까지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의 모습과 그리고 또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의 모습까지 볼 수 있는 것도 관전 포인트고요. 김희선 씨가 1인 2역을 하는데 괴짜 물리학자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모성에 강한 엄마 역할도 해서 주원 씨 엄마로 나온다고 해요. 그것도 관전 포인트고 또 주원 씨는 감정이 없는 캐릭터를 연기해서 또 배우들의 연기 변신을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클래식 드라마라고 하는데 어떤 거예요? 네, 말 그대로 클래식을 다루는 드라마입니까? 네, 그 서른을 앞둔 클래식 음악 학도들의 꿈과 사랑 얘기를 담고 있는데요. 뭔가 티저에서부터 오케스트라의 협업을 공개를 하면서 클래식 드라마로서의 어떤 캐릭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클래식 드라마니까 OST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래서 라인업이 굉장합니다. 소녀시대의 태연 씨 그리고 엑소의 첸 등 OST 라인업이 화려한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G.O.D입니다. 네, 데뷔 21년 만에 처음으로 OST를 부르게 됐습니다. 드라마 OST를. 21년에 처음으로? 네. 근데 G.O.D가 다시 활동하는 거예요? 다 뭉쳐서? 네, 공연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그 윤계상 씨 개인 스케줄로 윤계상 씨만 제외하고 4인 모두 다 녹음에 참여했습니다. 예, 윤계상 씨는 또 연기하느라고 요즘에 네. 배우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네. 자, G.O.D가 콘서트 계속 했다고 하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그럼 콘서트도 중단됐겠네요. 네. 사실 이 드라마 OST라는 게 드라마를 보면서 계속 그 나의 가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큰 장점인데 그동안 G.O.D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20년이 넘는 덕질 인생에 있어서 내가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오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다. 이런 식으로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오빠라고 부르던 분들이 중학생이라고 쳤으면 지금 20년이 흘렀으니까 30대 후반이셨겠네요, 이제는? 네네. 그래도 오빠죠. 예. 그럼요. 알겠습니다. 오늘 연예계 소식은 여기까지만 듣죠. 지금까지 김은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 포털 사이트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비플라이 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 이경락 박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장마가 끝나자마자 다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다행스럽게 태풍 바비는 지나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재난적 상황이 어쨌든 계속 이어졌는데 네티즌들이 관심을 가졌던 뉴스들은 이번 주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일단 키워드를 중심으로 볼 때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가 가장 뜨거운 이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련해서 또 교회발 집단 감염이 또 오늘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계속 이어지면서 개신교에 대한 반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보통 때와 다르게 좀 급격하게 증가한 어휘들이 좀 보였는데 방금 말씀하신
태풍 그리고 백성과 같은 단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태풍 바비로 인한 소식이야 뭐 이제 아실 수 있는 것들인데 근데 백성이란 말이 갑자기 나왔냐 보면 그 시무7조라고 하는 그 청와대 국민청원 때문에 지금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거기에 써있던 어휘가 이제 백성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5가지 이슈들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3단계 거리두기 전망 2.5단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교회를 중심으로 한 확진 증가세가 여전한 것. 그리고 세 번째가 태풍 바비로 인한 피해. 그리고 네 번째가 의사 파업에 관련된 그런 논쟁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시무7조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호응 이런 것들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시무7조가 뭡니까? 일단 이게 청와대 청원인데요. 원래 청원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인 좋은 산이 시무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라는 좀 이거 뭐 구어체처럼 혹은 옛날 고어처럼 있는 제목의 글인데 정치개혁 카테고리에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제가 아까 오후 한 4시경에 확인했는데 이틀 만에 27만 명이 넘는 이제 동의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시무라는 게 일종의 이제 시무책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금 해야 할 때시제하고 뭐 의무 이렇게 할 때 그 무자죠.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 정도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뭐 갑자기 나온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보면 예전에 통일신라 시대 때 이게 최치원이 그 시무 10조라고 이제 전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실제로 이제 역사 속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만 남았고 내용은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최치원이 이제 그 무너져가는 신라를 개혁하기 위해서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조 이렇게 해서 상소한 바가 있고 그리고 고려 시대에도 최승로가 성종에게 시무 28조 라고 해가지고 지금 필요한 일들 뭐 이렇게 해서 그 간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려 때 같은 경우에는 22조 정도 정해지고 있지만 신라 때는 없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런 역사 속에 있는 요런 감성들을 가지고 작성자가 정치 개혁을 요구한 거 7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원래 있었던 말들과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만 1조가 그 세금 감면해달라 이 내용이었고요. 2조가 감성보다는 이성을 중시한 정책을 운용해달라라는 거고 3조가 명분보다 실리 중심의 외교를 해달라. 그리고 4조가 인간의 욕구에 대한 인정을 바라는 거. 그리고 5조가 인사 문제, 뭐 신하를 가려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6조가 헌법같이 수호해달라. 그리고 7조가 스스로 먼저 일신하기 뭐 이런 것들을 조언했는데 요게 이제 시무 7조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금 뭐 많은 인터넷에서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청와대에 청원을 올렸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다. 네, 20만 그렇습니다. 명이 넘었다. 뭐 이런 그렇죠. 건데. 네. 근데 이 청와대가 이 게시물을 은폐하려고 했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건 사실입니까? 네, 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뭐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 게시물이 원래는 지난 12일에 접수가 먼저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27일이니까 어떻게 보면 2주 넘어서 15일이 지난 후에 게시가 되었기 때문에 일부 이제 보수 언론에서 이거 청와대가 은폐했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어제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거 사실 무근이다. 왜 뭐 진인 좋은 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뭐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이런 제목, 요 청원이 처음에 접수는 됐지만 2주 동안 안 된 이유는 이게 지난 작년이죠. 그러니까 2019년에 바뀐 규정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래서 알고 보면 이게 뭐 숨겨졌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건데 작년 3월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3월 말이었는데 이 국민청원에 되게 뭐 잘못된 정보도 올라오고 그것들 거기에서 뭐 허위 사실들도 유포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들을 그래도 100명 정도가 이제 동의를 해야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지 그때 이제 공개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국민청원 한 것들을 청와대 게시판에 좀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 당사자가 이제 그 링크를 이제 소셜 미디어 같은 데다 올려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100명의 동의를 받아야지 이제 게시판에 공개되는 구조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27일 날 그러니까 15일이 지나서 올라온 것이지 뭐 청와대가 일부러 은폐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청와대에서 밝혔습니다. 뭐 이건 이 얘기대로라면 이제 맞는 얘기겠고요. 근데 다만 이제 또 다시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오늘까지 그냥 이틀 만에 27만이 동의할 만한 내용인데 이거를 100명 동의였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다 이렇게 이제 의아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글쎄요. 지금 이틀 만에 20
40만 명이 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검색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언론이 다 받았었거든요. 네네네. 여기에 대해서 네네네. 의혹제기도 했고 네네네. 이 심우칠조 새겨 들어야 된다. 그렇죠. 뭐 이런 식의 네네. 기사가 나왔고 그래서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쓴 사람이 나는 뭐 평범한 사람이다. 뭐 이런 것까지 한국일보에서도 벌써 올라왔습니까? 네네네. 그거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부를 비판하는 분들이 또 많이 가서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니까 그건 왜 이틀 만에 20만이 넘었는데 100명은 이렇게 오래됐냐 이렇게 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소셜 미디어의 특성상 이게 초기의 전파력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걸 누군가 좌표를 찍어서 공개됐을 때 이제 사람들이 가는 경우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언론들이 이것들을 이제 어느 이제 기자가 발굴을 했겠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하면서 오히려 그 속도가 이제 뒤에 추월을 한 것이지 이 뭐 청와대에서 이렇게 발언했었던 것들 아마 요 내용대로 아마 그렇게 늦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 청원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살펴볼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게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것이다 보니까 우리 여기 이 시간에도 늘 다뤘던 것처럼 그 예측한 것처럼 네이버와 다음이 아주 그 상반되게 반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네이버 댓글에 이제 공감수 상위인 것들을 보면 좋은 사안을 응원하고 이 글이 명문이다라는 평가가 다수였고요. 그리고 청와대 비공개 처리가 의도가 있었다 이런 식의 비판을 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네이버에 좀 있었습니다. 근데 다음 포털 같은 경우에 상위 공감 댓글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죠. 이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을 보면 왜 이런 것만 있고 야당 쪽에서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은 왜 하나도 이야기가 없냐라고 이제 비판이 있었고 또 요 댓글 내용을 보면 수구적 관점에서 쓴 반정부 댓글이다라는 비판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문체와 관련해서 아무 내용 없이 좀 멋있는 척하는 글에 이제 이런 표현 이제 뭐 댓글 표현이니까 기레기와 토착 애구가 주목해서 이런 호응을 얻게 된 것이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들이 다음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예. 코로나19도 당연히 이번 주는 빠지지 않고 네티즌들의 주목받는 그런 단어였었는데 정은경 본부장이 다음 주에 800명 하루에 혹은 최대 2,000명까지 될 수도 있다 얘기를 해서 걱정이 좀 많습니다. 병상 확보도 문제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이유가 그냥 대충 하는 얘기가 아니라 코로나19 감염병 모델링 예측 결과물이기 때문에 좀 더 두려운 건데요. 그러니까, 유행 예측 전문가들이 이제 이런 모델을 짭니다. 근데 그것에 따르면 지금처럼 추세가 지속되면 요 모델에서 다음 주에 어쩌면 하루에 800에서 2,000명까지 확진자가 확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한 건데 요 근거가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확진자가 몇 명의 추가 확진자를 낼 것인가 하는 이런 분석인데 지금 수도권의 경우에 지금 1.5에서 2까지도 지금 현황 그렇게 높아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23일만 하더라도 전국이 1.67, 수도권 1.65 요 정도였었는데 1.5에서 이제 확실히 넘어서고 2까지도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또 사랑제일교회 관련된 그 N차 전파 그리고 또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미진단자도 있고 그리고 8.15 그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돼서도 또 미진단자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게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렇게 코로나 위험 요소가 남아있고 엄중한 상황인데 의사들의 파업은 유지되고 있고요. 네. 지금 YTN TV로도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사망한 사례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네티즌들 반응은 당연히 의사에게 불리하게 따가운 시선을 보낼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도 그 집단 휴진 중인 전공의하고 전임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에는 수도권에 좀 국한됐는데 이제 오늘로서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특히나 방금 이제 뉴스도 나오지만 이제 실제 사망에 이르는 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응급실에서 일해야 됐던 수도권 전공의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기로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죠. 정부도 이제 강력하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갈수록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의료 공백인데 지금 코로나19 확산이 이제
단순히 많이 감염된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런 분들이 계속 병원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병상 부족만 해도 이제 큰 문제인데 이런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 다른 병증 위급하시거나 위급하지 않더라도 시기를 놓치는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일반적인 시민들뿐만 아니라 네티즌들도 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만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파업이든 진료 거부든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인데 네네. 또 명분을 얻어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는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게 보이고. 네. 코로나 사태가 엄중하기 때문에 3단계 거리두기로 가야 된다라고 방역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정부 입장에서는 방역도 잡아야 되고 경제 문제도 잡아야 되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니까 쉽게 3단계로 격상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준 3단계입니다. 네, 어떻게 저는 요 절차를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정부의 고충도 느껴지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사실은 거의 3단계에 준하는 결정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사실 정서적인 심리적인 마지노선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3단계라고 얘기를 못하고 거의 3단계에 준하는 그런 것들을 2.5단계라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많은 도시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3단계 거리두기에 준하는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이런 것들인데 서울, 수원, 양주, 부천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그런 모임, 집회를 가지면 3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이제 더 조치를 내리죠. 그래서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단계를 조금 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5단계 정도로 강화하는 그것들을 이제 30일 자정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음 달 6일 밤 12시까지 이렇게 강화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뉴스들 많이들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도 이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수도권에서 이제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이 이제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료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포장 배달만 허용되는데 사실 커피숍이나 이런 데는 사실 매장 내 매출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려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학원 같은 경우에도 인원 규모와 상관없이 오로지 비대면 수업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같은 그런 것도 운영이 중단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2.5단계 거의 3단계에 준하는 건데 심리적인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정부가 정확하게 선언을 하지는 못하고 최대한 일단 방역 조치들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만큼 강화하는 한에서 좀 경제적인 심리적인 충격들을 완화하려고 이제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예. 준거리 3단계는 일주일 동안 하는 건데 아까도 이 소장 얘기처럼 학원, 독서실, 카페, 당구장, 탁구장, 노래방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지금 운영을 못하게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또 이게 순차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은 택시 기사님들도 상당히 어려울 테고. 네, 그렇죠. 소상공인들한테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안에 정말 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많이 떨어졌으면 하는. 극적인 좀 개선이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 예, 아까 우리 의사 파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문자로 9656님께서 서울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안타깝습니다. 텅 비어있는 병실을 볼 때마다 가운을 벗고 평상복으로 돌아다니는 의사 선생님들을 볼 때마다 병원에 남아 혼자서 고군분투하시는 교수님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이해가 가고 정부 입장도 이해가 가는데 의료인으로서 의사 선생님들에게 힘이 되지도 환자들에게 힘이 되지도 정부에 힘이 되지도 못해 그저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뿐이네요.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어서 빨리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감사한 의견 주셨는데 간호사분들도 지금 굉장히 힘들게 고생을 하고 있죠. 네네. 인터넷에서도 이제 오히려 의료인이시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간호사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의견들을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오히려 더 많은 호응들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같은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조금 떨어져 있으신 분들에 대한 댓글이나 이런 호응도가 높아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오히려 감안해서 정책 수립에 그 의견들을 반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 의협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몇 개는 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특히 정원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간호사분들은 지난번에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도 했었거든요. 네네. 인력 좀 늘려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분들도 힘들다고 하니까 네네. 그러면 인력을 늘려주겠다는데 그걸 반대하니까 약간 갸우뚱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어쨌든 우리 9656님의 말씀처럼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또 어서 빨리 잘 마무리돼서 어제 오늘처럼 응급실을 못 찾아서 숨지는 환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비플라이 소프트 이경락 수장과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